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덕후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생각했다기보다는 제 인생을 관통하는 진지한 의문입니다. 세상에 유행 또는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각 개인에게도 유행과 트렌드가 있습니다. 올해 나만의 유행 또는 트렌드, 좋아하게 되면 깊숙이 파고들게 되는 무언가죠. 자연히 그 개인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유행이란 건 돌고 돌죠. 10년 전 유행과 지금 트렌드가 같을 순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좋아하고 천착했던 것과 지금 그러는 것은 많이 다를 겁니다. 만약요, 다르지 않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게 정말 좋기만 한 일일까요? 일관성이 있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지 아무 발전도 없었다는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지난 10년간 나만의 콘텐츠가 확장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Be the 덕후, 덕후가 되보십시오. 스스로의 콘텐츠를 확장해 보십시오. 덕질도 오래 하면 통찰력을 얻을지도.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어엿한 덕후, 그것도 경기도에 꽂힌 자타공인 최고의 경기도 덕후 운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덕, 네. 여덕, 네. 그리고 경덕. 네. 네, 운민 작가입니다. 경덕은 뭐죠? 경기도 덕후니까. 경제 덕후는 아닌데. 그렇죠. 전혀 네. 모릅니다. 경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 덕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재테크적 덕후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왜 덕후들은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일에만 열중을 할까요? 여행 작가들은 12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흔히 보릿고개라고 해요. 보릿고개 넘기고 이제 4월 달이 됐는데 요즘 좀 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여행 작가의 네, 출근기 얘기를 이제 잠깐 들어봤고요. 아마 들으시는 뭐 프리랜서 분들은 조금은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직장인의 오만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은근히 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와 비슷한 삶을 살 것이다. 근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출근길이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9시부터 11시까지도 차가 막히는 걸 보면은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패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매일 인천에서 수원으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첫 차가 소인분당선 첫 차가 저희 동네에서는 5시 33분에 있어요. 두 번째 차가 5시 50 몇 분에 있는데 네. 놀랍게도 5시 3분 33분 첫 차에 가장 많은 사람이 탑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군요. 그러니까요. 그 차를 타고 다 일터로 가시겠죠. 그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보통 생각하면 새벽 첫 차가 가장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내가 정말 세상을 편협하게 생각했구나. 아니 덕후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린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좀 개방적이고 그런 삶의 지향을 좀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작가님, 저희가 지난주 이틀 동안에 걸쳐서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이틀 분을 녹음하면서 작가님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저도 늘 생각했던 문제지만 솔직히 좀 답을 찾기가 좀 힘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고 근데 그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죠. 정말 고민을 계속하면 고민을 계속 던지고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것으로도 꽤 유용성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우리가 뭐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정답이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그 말씀부터 드려야겠군요. 저희가 운민 작가님과 같이 한 지 오늘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9회째예요. 네네 맞아요. 네. 이 지역만큼은 꼭 살펴보고 가야겠다 싶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마치 그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건 작가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고 예비를 준비해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번 주가 정말 경기도를 살펴본 데 있어가지고 네. 정말 중요한 고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 마지막에 마블 시리즈로 얘기하면 이제 경기도의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네. 물론 이제 마블 유니버스로 경기도를 치환하는 건 뭐 때때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뭘로 치환할까요? 우리나라 고전으로 얘기하면 홍길동과 임꺽정이 잠깐만. 전우치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임꺽정이나 홍길동이나 다 주인공인데 둘 다 도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안티히어로 반영웅이긴 한데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나? 콩쥐팥쥐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장화홍련도 아니고 장화홍련은 대부분 다 죽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죠. 조선 왕조가 처음에 건국했을 때 네. 약간 좀 태종 이방원 같은 존재가 아닐까. 정도전가. 근데 정도전과 이방원의 관계를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나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네. 오늘 말씀하시는 경기도의 두 대표 도시도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갈수록 무언가 조그마한 균열이 무엇이 있다.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한 도시는 분명한 것 같아요. 두 도시를 말씀하셨는데 네. 한 도시는 당연히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 정치 수도도시. 중심지, 네. 수원이겠고요. 네. 그리고 다른 도시는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네, 대표적인 두 도시. 네, 남부- 여주, 여주는 가평.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여주와 가평을 좋아해서요.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경기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도시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거든요. 가장 부자 도시가 될 것이 틀림없는. 네, 그리고 이미 부자 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뭐 난개발 문제도 많았고 그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동서 갈등도 있어요. 답이 나왔네요. 네, 바로 화성이군요. 네, 화성도 있고 예. 바로 용인도 있습니다. 용인까지. 좀 약간 둘이 조금 쌍둥이 도시 같은 약간 느낌이 있어요. 화성과 용인이요. 네, 좀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야 재밌네요. 화성과 용인이 쌍둥이 같은 면이 있다. 이건 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세요? 이 지역만 비슷할 뿐이지. 그리고 동서 격차도 상당히 심각하고. 용인도 동서격차가 심각합니까? 용인은 동쪽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죠. 용인이 네. 크게 수지, 기흥 그리고 처인 이렇게 세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인의 난개발 이미지는 아마도 기흥, 수지 쪽에 대부분 집중돼 있어요. 용인 면적이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은 수지하고 기흥을 합쳐서 아마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처인구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용인시의 그 대부분 행정이나 인구는 한 90% 이상이 수지, 기흥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신도시도 거의 몰려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용인과 화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이나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2부까지 그렇죠.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어쨌건 우리는 경기도를 가장 대표하는 도시 수원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네 맞습니다. 전 우선 그게 궁금해요. 경기도에 대한 책을 3권이나 쓰셨고 네네. 경기도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1시간 넘게 10회 이상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청취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수원부터 얘기하겠지. 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화성부터 이야기하겠지. 정조대왕의 꿈 맹림자 이런 거 이야기할 거 했는데 이게 9회째에 가서 나왔습니다. 수원을 이렇게 늦게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경기도 지역의 다른 도시들의 소개를 통해서 그런 도시들과 비교해서 수원이 어떤 차이가 있고 둘이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원을 일부러 좀 뒤로 배치해서 이것도 포석이었다. 일단 경기도의 다른 특색들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히 수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경기도 찐덕후의 놀라운 포석. 네. 예. 수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경기도의 정체성을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작가님이 표현하는 수원에 대한 정체성도 그러니까 수원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성이 신도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수원이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 최초의 신도시가 아닌가. 경기도 최초의 신도시요? 네네. 자, 시대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어디인가요? 조선 정조대왕이니까 거의 18세기. 역시 진짜. 수원은 정조가 만든 도시군요. 네. 사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이전까지 만들어진 도시들은 대부분 다 이른바 요충지라던가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 대부분이고
수도 한양 역시 뭐 약간 신도시처럼 조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것도 역시 정치적 고려가 있고 수운이 정말 중요했어요. 네,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한양이 아예 도시적 기반이 없을 때 생겨난 도시가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남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고려에서 3대 4대 들어가는 도시 안에 들어가 있던 도시거든요. 그럼 고려시대 때도 개경 평양과 더불어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네. 됐었군요. 네, 남경이라고 해가지고 경주에 있는 동경과 함께 네. 세 개의 경으로 지정되어 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그렇게 한양이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정조 이전의 수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실 지금 수원 화성 예전에도 수원이라는 지명이 있었거든요. 네네. 수원군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수원의 중심지는 지금의 수원이 아니라 지금의 화산동 일대에 있던 아예 다른 읍지였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수원 화성이 온전히 정조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약간 우리나라 역사와 좀 결이 다른 독특한 배경에 의해서 탄생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수원이 조선 최대의 계획 도시로 그렇죠. 평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고요. 그 정조실록에 살펴보면은 그 신도시를 화성을 새롭게 건설할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호의를 엄하게 하려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요. 호위를 엄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별난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다. 별난을 막기 위함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작가님 이거 정조대왕 빙의하셔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호의를 엄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별난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나의 깊은 뜻이 있다. 정차 내 뜻이 정치되는 날이 올 것이다. 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뜻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은 네, 그 말은 지금 고어체긴 하지만 현대 정치인이나 현대 지도자가 국민들이나 대중들에게 했을 때에도 약간 임팩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도시나 성벽을 새롭게 지을 때 뭐 흔히 그러잖아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을 수축하거나 네. 아니면은 물자를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이제 무역 항이라든가 뭐 도시를 만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무슨 뜻이 있다, 의도가 있다.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언젠가 이 도시를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야, 여기까지 들으니까 정조가 우리가 네. 생각할 때는 영종조 시대의 영조와 정조는 실질 강건의 대명사 같은 군주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쓸데없는 건 안 하고 네네. 정치적 구호 같은 거 필요 없고 실제 민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만 연구한 사람 같은데 네네. 이 말만 들으면 정조대왕은 약간 아니 이 사람 덕후 아니야? 자신의 취향을 위해서 무슨 도시를 만들 정도의 아니 조선시대의 신도시 덕후 같은 느낌이랄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죠. 정조의 꿈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물류를 위하거나 군사적 요충지도 아니라고 그러면 네. 대체 무엇 때문에 수원 화성을 만든 겁니까? 못다한 이상을 실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이상이 뭘까요? 그 이상이 정조가 지금 왕을 하면서 일관되게 행했던 정책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노론 세력이 강했고 네. 한 세력에 의해서 약간 좀 무게가 실리는 돼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실제로 정조가 죽자마자 완전히 이제 개인 그랬죠.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넘어갔죠. 주도되는 세도 정치로 넘어가고 네. 조선은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좀 시대를 발맞춰 나갈 그런 발판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수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치 행정 개혁의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다. 약간 시범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한양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일단 지역을 새로 옮기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독자적인 신기술들이 많이 사용됐죠.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실학자들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죠. 계시고 거중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벽돌이라는 걸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건축에 있어서. 그때 수원 화성이 최초로 이제 벽돌을 이용해서 그렇죠. 대부분 네. 다 이제 건물이 지어졌고. 근데 원래 계획은 수원 화성을 이제 100% 벽돌로 쌓는 게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지형적 여건상 이제 벽돌을 구울 만한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벽돌을 쌓고 안은 그래도 이제 화강암 돌로 이렇게 쌓았다. 그랬죠. 네. 나중에 정약용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되게 탄식을 했다는 그런 아.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곽 역사상 정말 유래도 보기 드문 대단한 걸작품이라 생각해요. 또 조선이 실제로 굉장히 빈궁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렇게까지 빈궁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탈탈 털리면서 정말 그렇죠. 인구도 줄고 물산력도 확 줄어서 그 뒤로 150년 가까이 정말 빈궁하게 살았어요.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었던데 이제 숙종 때 들어와서 이제 상품 그러니까요. 격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때 화폐 거래도 점차 등장하기 그렇죠. 시작했고 경제가 조금씩 다시 이제 회복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영종조 시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조금 전국의 실물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던 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월이 조금 더 이어졌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 역사 덕후들끼리 많이 하잖아요. 영종조 같은 군주가 한 2명만 정도만 더해서 저도 최소 5, 60년만 음. 지속됐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근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정조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인 군주를 넘어서도 학자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혹은 디자이너라거나 그러니까 원래 건축가들의 최대의 꿈이 그거잖아요. 네네. 도시부터 가구까지 자기가 다 설계하는 거. 전부 다 설계하고. 예, 그런 근데 거죠. 정조는 실제 이 꿈을 꺾고 어느 정도 실현을 했죠. 사실 그 수원 화성이 한국 전쟁이라던가 수많은 병난을 의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거든요. 많이 됐죠. 네. 그런데 화성 성역 의궤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90% 이상이 다시 네. 복원이 완료됐다. 하여튼 이 조선 기록 덕후들 기록을 안 남기면 기록뿐만이 아니죠. 그림까지 꼼꼼하게 그려서 그러니까 조선왕실 의궤도 사실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림 때문에 가치가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설계 도면만 그려진 게 아니라 축성 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공사 방법이라든가 아 공법까지 네, 실렸군요. 그리고 그 각종 무기들의 대응 방안도 적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공사에 사용된 각종 기자재의 상세한 모습, 사용 방법, 축조 과정에서 매일의 일상을 기록한 일치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의 격자 하나하나 모양이라든가 축성에 사용된 재료들을 어느 지방에서 공수했냐. 아 진짜 지금 무슨 뭐 품질 검수 QC 관리가 진짜 아니 참 조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조선이 근대화도 늦고 근대화도 실패하고 결국 그래서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조선은 상당히 진취적이었고 그렇죠. 담대했던 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른 나라 못지않은 뭐 우리만의 기록이라던가 뭐 수많은 뭐 선진적인 문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우리나라가 나중에 현대화되면서 급속하게 경제 발달을 이뤘던 게 저력이죠. 그런 저력이 맞습니다. 뭐 바로 생겨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저력이 네.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가 가지는 저력은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근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화성의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 밀떡들도 굉장히 애독섭니다. 왜인지 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네, 화성을 축조할 때 아주 조선만의 독특한 근대 방어 체계를 도입했고, 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반원형의 튀어나온 성곽인데 뭐 밀떡 얘기 재미없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공심돔이라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작가님이 얘기해 주세요. 보통 다른 성에 가보면은 기껏해야지 그 네모난 포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뺏기의 방어나 공격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원화성은 치라고 되어 있는 독특한 공격이라든가 방어 시설이 있습니다. 치라고 불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게 성벽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잖아요. 네.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공격 방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돌출형 반원 구조물을 만든 거죠. 네, 그 위에다가 뭐 누각을 건설하기도 하고 아니면 포로를 건설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봉수대도 그 지역에 놔두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공심돈이라 해가지고 벽돌을 원형으로 둘러친 네. 그런 높은 뭐 벽돌대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공심도 시설이 한 4군데 동서남북에 설치되어 있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게 일종의 전초기지 역할, 아웃포스트도 하면서 최초의 방어선이기도 하면서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한 아주 복잡 미묘한 다단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화성의궤에 보면은 그 성벽에서 적을 포위할 때와 반격을 할 때의 무기체계와 진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읽다 보면 예전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수원화성이 직접적인 6.25 때 말고요. 한국전쟁 때 말고 그 전에 전근대식의 공격은 받지 않았지만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수원화성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조선이 청에게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심돈이 또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소라처럼 생긴 나선형의 벽돌 계단을 따라서 이게 동그랗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일명 뭐 소라각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현재 수원시의 상징 심볼입니다. 그렇죠. 네, 수원 마크에 네. 공심돈이 그려져 있고 오직 다른 데서 볼 수 없고 수원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원 화성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대한민국 전체의 랜드마크로 꼽으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흔히 보통 63빌딩이나 물론 지금 63빌딩보다 더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63빌딩을 생각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에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꼽으라 그러면 저는 딱 두 개 꼽고 싶어요. 다보탑과 수원화성. 아, 그렇죠.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역사성이나 기술적 완결성을 보면 다보탑 쪽이 더 그런데 네네. 이게 스케일감이 주는 걸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스케일감도 그렇고 그리고 수원화성이 정말 멋진 이유는 작가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산책 코스나 관광 코스로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 정말 저는 이래서 수원이 역사나 관광 도시로 그러니까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수원에서 살고 싶은 유일한 곳이 행궁동입니다. 아, 그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예, 신도시도 많고 좋은 지역 굉장히 많은데 네네. 제가 유일하게 관심을 내가 수원에 산다면 나는 행궁동이지 무조건. 아, 행궁동에 사시는 분들 부러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네. 부럽고요. 여기 행궁도 요즘 카페라든가 뭐 다양한 뭐 컨텐츠를 가진 식당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행리단길이라 해가지고 일명. 그런데 이제 앞에 그놈의 무슨 막리단, 경리단, 행리단 진짜 굳이 그렇게 서울에 있는 길 이름을 붙여야 합니까 우리가? 요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유행 타면은 전국 다 네, 퍼져가지고 굳이 그렇게 뭐 어디에 있는 이름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행궁동은 행궁동입니다. 뭐 경주하면 항리단길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행궁도에 가시면은 뭐 바로 옆에 웅장한 성벽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 성벽에 따라서 바로 산책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원화성이 좋은 게 다른 나라의 성곽도 제가 정말 많이 갑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많이 가는데 대부분 성곽 구조를 보면 사각형이라든가 원형, 그렇죠. 뭐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단순한 구조거든요. 근데 수원화성은 자연지세를 활용한 성곽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게 정말 큽니다. 그 중국성도 그렇고 유럽성들도 그렇고 딱 두 가지 같아요. 웅장하거나 뾰족하거나 네, 뭐 난데없이 갑툭튀 느낌이라거나. 근데 화성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정말. 시안 네. 성벽이 유명한데 20km 정도 되거든요, 둘레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보면은 풍경이 똑같습니다. 별로 달라질 게 없고. 그러니까요. 높기만 해. 쓸데없이 엄청나게 높아. 그런데 이제 수원화성에 올라가면은 처음에 팔달산이라 해서 산도 넘고 강을 건너는 구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평지처럼 쫙 펼쳐진 구간도 있어가지고 정말 이 하나의 성곽 안에 다양한 경관이 이렇게 많이 녹아들어가 있구나. 산책로가 가장 멋진 산책로는 음. 풍경이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한강 시민공원의 산책로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을 가는가에 따라서 풍경이 쉴 새 없이 바뀝니다. 근데 수원화성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5.5km 정도라서 반나절도 안 걸리거든요. 천천히 걸어도 한 3시간이면 다 돌기 때문에. 걸어도 좋고 자전거로 다니기도 좋고요. 네. 둘 다 좋습니다. 차는 아닙니다, 여러분. 차는 아니에요. 차는 정말 복잡해서 그 구간이 차도 지나갈 수 있긴 하는데 그러면 사실 화성 산책로, 행궁 산책로의 고즈넉함이나 풍경을 즐길 수는 없죠. 그냥 네. 차는 그냥 지나가는 수단일 뿐. 보통 수원화성을 좀 많이 돌아보셨는데 공PD님은 어느 구간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저는 역시 행궁동부터 시작하는 그 골목부터 시작하는 그 길이요. 그쪽 구간이 좀 네. 약간 팔달문을 지나서 팔달산 넘어서 이제 평지로 쭉 펼쳐지는 그렇죠. 길이죠. 그러니까 네. 평지에서 팔달산 쪽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팔달산 쪽에서 내려와서 야트막한 시내 건물들이 보이는 곳을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진짜 와 이런 풍경은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원밖에 없겠는데?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사생대회도 많이 하고 네네. 거기서 사진이나 그림 찍으면 정말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사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화수류정이라 해가지고 방아수리죠. 네. 거기가 아마 가장 인기가 높은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역시 풍류가 있으셔. 제일 놀라운 게 그 앞에 또 연못이 있거든요. 용연이라 해서. 우선 네. 청취자분들이 방화수리정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름하고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로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물이 흐릅니다. 그렇죠. 네. 수원천이라 해서 가운데 물이 흐르고 성 가운데를 그 물이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쪽과 남쪽에는 강이 지나가는 수문이 조성될 수밖에 네. 없죠. 강이 지나가는 부분은
북수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네. 화흥문이라 하기도 하고 북수문이라 불리는데 그 강에다가 옆에다가 연못을 이렇게 조성해 놨고요. 그렇죠. 네, 그 연못을 바라보기 좋은 경관에 뭐 이제 전시에는 뭐 방어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조망도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평시에는 그 정자에서 놀아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렇게 조성을 해놨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전시에 적을 관측하기 좋은 위치는 평소에도 조망이 좋은 곳입니다. 네,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정자를 지었는데 정자 이름이 너무 멋있어. 방화수류정. 세상에 무슨 뜻이죠? 꽃을 찾고 버드를 따라 논인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예쁜 것 같고 정말 화성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뭐 사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수원을 상징하는 게 화성이라면 화성의 랜드마크는 어쩌면 방아수리정일지도. 네, 그렇죠. 네, 그만큼. 그리고 아까 수원천 말씀하셨는데 수원천이라는 게 있어라는 거는 수원 분들이 이 지역 분들이 아니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수원천이라는 아주 앙증맞고 작은 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길죠. 길고요. 네, 네. 청계천보다 훨씬 깁니다. 청계천보다 큽니다. 음, 동서로 조금 그쵸. 넓으니까. 네, 길죠. 길고 크다기보단. 크고, 네. 네. 거기가 또 수원천이 산책하기 정말 좋거든요. 그 수원의 별칭이 류경이었어요. 류경. 버드나무 류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 버드나무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버드나무가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이제 수원천. 수원천이고 그 버드나무의 이름을 빌려와서 방화수리정이라는 이름까지 짓고. 네. 야, 참 풍류가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궁동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화성에 이어 화성 행궁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네. 한양의 경복궁에 비견될 수 있는 그 화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고 아니 경복궁까지 비견될 수 있습니까? 너무 가신 거 아니에요? 한양에서 가장 중심지는 경복궁이잖아요. 정치적 중심지는 누가 네. 뭐리 해도 경복궁을 중심으로 마스터 플랜이 설계되었고 그렇죠. 그 화성은 당연히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마스터 플랜이 설계되었겠죠. 아, 이곳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조선시대 행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작가님, 네. 우리가 잠깐 멈춰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시간이 다 됐거든요. 이거 너무 네. 아쉬워. 아니 제가 사실 5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작가님 우리가 화성 행궁에 대한 거는 입으로 넘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To be continued.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덕스러운 주말밤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경기도 덕후 운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조금 더 편안하고 덕력이 충만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두둥 하고 잘랐어요. 수원 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화성 행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가장 핵심 공간이죠. 네, 화성 행궁인데 행궁, 궁은 궁인데 행궁이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왕이 늘 궁전에서만 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선왕은 거의 대부분 뭐 90% 이상을 궁궐 안에서 지낸다고 하지만 가끔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은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보통 예전에 왕이 병이 들면 어디를 많이 갔죠? 온천.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온양온천에는 행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는 아무래도 이제 선왕의 릉을 참배하는 게 정말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그러면 선왕의 왕들이 있는 지역마다 이제 행궁을 건설해가지고 그렇죠. 왕이 임시로 머무는 거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행궁이라는 건 왕의 행차 때 이용하는 임시궁이다. 그래서 그렇죠. 행궁이라는 네. 말이 됐겠군요. 예전에는 정말 전국적으로 행궁이 많았다고 해요. 아이코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또 관리하고 했으니까. 근데 평시에는 왕이 없었을 때에는 그 지방관이 뭐 관하로 쓰거나 아니면은 객사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일종의 국립호텔로 네, 유행을 그렇게 했군요.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런 건 나름 또 합리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왕만 로얄 패밀리 온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퍼블릭 액세스로 냅두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합리적이었군요. 대표적으로 과천에 가면은 온원사라고 해가지고 객사 건물이 보존되어 있어요. 과천에도 행궁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과천에서 당연히 뭐 처음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한강을 건너면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데가 과천이었거든요. 그렇죠. 반대편으로 갈 경우에는 시흥이었습니다. 근데 시흥이 지금의 시흥이 아니라 금천구 시흥.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에 지금의 시흥은 예전 시흥과는
한참 아래쪽에 있는 도시죠. 예, 네. 시흥 시민 여러분 화이팅! 시흥도 역사가 충만한 삼국시대부터 시작한 역사성이 풍만한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왕이 하루마다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행궁을 건설했고 그 행궁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크고 지금 현재 이제 복원 상태가 가장 완벽히 된 곳이 수원의 화성 행궁이라 할 수 있겠죠. 정조가 화성행궁도 만들다고 했을 때 세운다고 했을 때 역시 정치적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좀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나이다 전하. 그래도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있었죠. 그게 선왕의 능을 참배하는 핑계를 댈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조의 정치력이 드러나는 거죠. 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선왕이 아니고 자기가 처음에 즉위했을 친부. 때, 네, 친부죠. 네, 생부, 친부. 네, 자기는 이렇게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잖아요. 네. 그 사도세자의 릉을 그 수원에서 멀지 않은 지금의 화성에 위치한 윤건릉에 네, 네. 안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릉에 참배하는 것을 명분을 삼아 가지고 성을 건설하고 그리고 행궁을 세운 게 지금의 수원 화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윤건릉이 들어갔던 그 위치가 화산동이거든요. 네, 네. 그곳이 예전에 수원군의 읍지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하. 릉을 조성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민들을 전부 다 화성으로 이주시킨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아니 당시에도 약간 반발이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기록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네. 비교적 그래도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쳤고 보상을 많이 해주셨나? 보상도 어느 정도 돈독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역시.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기록이 있었잖아요. 네. 화성에 대한 수축 기록. 거기에 보시면은 그 화성 성역 의궤를 보시면은 그 건설 과정에 참여한 기술자, 석수 그리고 일반 백성의 이름들까지 모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상에. 그런 만큼 어느 정도 대우도 보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진짜 이 기록 덕후들 정말 아니 무슨 그 시공사 이름과 시공사 대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 이름까지 다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 납품자재 품번뿐만이 아니라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우리 정조 대왕님 그 스티브 잡스 약간 느낌인데요. 근데 실제로 약간 그런 상사의 느낌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야, 특히 뭐 진짜 피곤했겠다. 같이 많은- 일하는 관료들은. 특히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정약용이 그래서 몇 번 도망가려 그랬잖아요. 네. 그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도 당대 수재로 오히려 그 정약용보다 훨씬 더 수재로 명망 높던 사람이죠. 네, 그 삼형제가 전부 다 수재더라고요. 예, 다 천재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형에게 정약전에게 편지를 써서 직접 이제 임금 얘기를 못 하니까 애둘러서 이래저래 힘든데 어떡하냐, 나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 천재가 그랬을 정도면은 얼마나 신하들을 굴리는 임금이 아니었나. 예, 저는 약간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조직이나 약간 좀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자연스럽게 일이 다 몰립니다. 지금 앞에 계시죠? 아니 뭐 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처음에는 막 어렵고 그런 일들을 정약용이 막 척척 해내잖아요. 네네. 주변에서 볼 때 야, 다산 역시 다산이 아니면 일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역시 대단하오 영감 대감 다산밖에 없소이다 하다가 점점 몰리면 좀 다산이 좀 해요. 잘하잖아. 계속 해야지. 우리가 뭘 알아. 영감이 좀 하시오.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거중기가 뭐요 도대체. 다산이 계속 쭉 맡아 하시오. 정조대왕 총회도 받는데 대왕님 총회도 받으시고 아이고. 하지 않았을까. 네, 아마도. 근데 이분이 좀 말년에 고초도 많이 겪었고, 귀양 가셨죠.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좀 인생의 암초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수원 화성을 통해서 그분의 업적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가지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 가는 한 다산의 이름은 계속 마찬가지로 길이길이 기억될 겁니다. 네, 신도시 이름으로. 그러네요. 네. 예, 다산의 이름을 따. 야,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정약용 선생은 네. 자신의 호를 딴 신도시까지 생겼네요. 야, 이게 보통 위인이 아니면 이런 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워싱턴급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보험가는 그렇죠. 이상이죠 지금. 아니 지금 워싱턴 DC가 우측하면 이름을 워싱턴이라 그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인물의 이름을 도시로 딴 게 한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데가 있네. 세종. 세종시 그렇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름은 아니지만 묘호지만. 그렇죠. 세종시가 있었구나. 네, 세종시와 함께. 예. 우리나라는 보통 그 기껏해야 도로 이름 짓는 거 이상으로 잘 안 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남양주에서 다산정약이 정말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조선 전체 역사를 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아도 네네. 조선 전체 역사 500년 역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아도 다사는 분명히 50이 30명 안에는 들어갈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남양주라는 도시 자체가 정말 많은 신도시로 구성된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도시거든요. 이렇다 중심부가 없는 도시예요. 이 도시 구조상. 그래서 그뭐 병원이라든가 뭐 영화관 이런 거 의존도를 예전에는 구리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바로 근처에 있던. 그런데 이 남양주가 이 자기의 도시를 새롭게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도심지가 바로 이제 다산 신도시라 할 수 그렇군요. 있겠죠. 네. 네. 자, 다시 우리 화성으로 돌아와서요. 네네. 네. 네. 이 화성 행궁이 뭐 단순히 행궁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수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수부 중에 하나여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네. 그 당시 행정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도시였습니다. 유수부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창기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때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수도의 방위를 위해서 이제 네. 만들어진 그런 지역들이 되겠고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수도 한양에 대한 방위성이 정말 증가하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한양 주위에 이제 4개 유수부를 설치하는 거죠. 네네. 대표적 수원이 있었고 개성이 있었고 개성이 있고요. 강화도랑 남한산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광주였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유수부라는 거는 지역 방어 거점 도시인 동시에 지역 방어 거점 도시가 되는 건 그만큼 지킬 것이 많다. 그렇죠. 인구도 많았다는 이야기가 될 행정의 거고요. 역할도 이제 함께 그렇죠. 수행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이제 평시에는 이제 수원부 관하로도 쓰이기도 했고 궁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수원 화성 행궁입니다.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행궁 당연히 팰리스, 로얄 팰리스 아닙니까? 네네. 로얄 팰리스인데 왕이 항상 오는 건 아니니까 평소에는 그 공공 업무를 위해 사용을 그렇죠. 하도록 하여라. 그러다 저는- 내가 오면 잠깐 방을 빼거라. 네,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이 수원 행궁을 가면은 앞에 거대한 광장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거기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 여기가 최근에 조성된 건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올해도 그 광장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백성들에게 구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 왕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소통도 하기도 했고 그게 정조 때 조성된 네네. 거군요. 문화 행사도 지금은 따지면 문화 행사 같은 거죠. 뭐 음. 다양한 남상단패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공연도 막 열리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수원 그렇군요. 화성 행궁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근이 들면 구휼미, 네, 그 나라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네, 때로는 뭐 대규모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랬군요. 아니 저는 그렇게 넓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붙잡아서 곤장을 이렇게 한 번에 100명씩 쳤나 그런 건가 설마 했는데 아니, 근데 아니었군요. 이게 좀 앞으로 고쳐나갈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아에 가면 어디 가나 곤장체요. 곤장 치는 모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사또가 이게 벌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네,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했고 목민간으로도 좋은 역할을 했던 좋은 관리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당연히 또 범죄를 지었으면 조선의 사법 체계에서는 고을의 수령이 태형을 선포할 수 있죠. 현재 민주주의 국가식으로 민주주의 개념으로 조선을 평가하면 안 될 거고요. 네. 근데 어디에나 있는 곤장체험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다 아이들만 맞아. 어른들이 맞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아니 이렇게 그렇네. 네. 아이들한테 곤장 체험을 권하는 거지? 부모들의 마음일까요? 이 녀석을 혼내줘야겠는데 내가 혼낼 순 없고. 정신 좀 차려라. 장난 좀 치지 마라. 뭐 이런 네. 거. 그런데 여기가 역시 일제 강점기 때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관아라던가 이런 행궁 시설들이 다 파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들어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이라든가 네, 일본식 관청이나 아니면 뭐 일본 경찰서 그런 네. 것들이 들어섰죠. 공공기관이 아니면은 학교가 들어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이 수원 행궁 자리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제가 건립한 근대식 학교가 네, 그 학교 이름이 신풍초등학교예요. 신풍초등학교요. 네, 신풍초등학교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전에서 있는 거죠. 지금 이전에 그치 당연히 이전이겠죠. 그치, 네, 당연히. 행궁을 새롭게 복원하면서 음. 이 학교가 이전했는데 그때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네. 논란일까요? 이 학교 동창이 되게 아무래도 역사가 깊다 보니까 100년이 넘었겠네요, 틀림없이. 네, 이곳에 추억이 많은 동문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좀 반대를 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딜레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복원은 엄청나게 중요한 국민 전체 이익이 걸린 사업이고 네,
또 작게 보면은 당연히 그분들 나름대로의 유청소년기 기억이 서린 곳인데 또 그 건물 자체 또 100년의 또 역사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네. 자체로도 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고 애매하네요. 이런 것들 참. 약간 예전에 경복궁의 총독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뭐 상당히 있습니다. 지방에 갈 때마다. 적당히 좋아하며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이 겉에서 보면은 화성 행궁이 다른 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네. 이 내부로 들어서면은 이 격식이나 그 품격이 궁궐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일단 굉장히 넓고 느낌이 최근에 관아지를 복원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양주도 대표적이에요. 정말 잘 꾸며놨어요. 맞아요. 혹시 양주에 복원 관아지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약간 와 실제 예전에 이랬단 말이야 싶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보다 수원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 정말 네. 다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 주위에 이제 회랑이 엄숙하게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보통 관할에 들어가면 한 개나 두 개 통과하면 바로 그 중심 정각까지 닿잖아요. 보통 산문이 있죠. 네 그런데 행궁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엄숙한 질서로 문을 이제 계속 통과해야 이제 그 정전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단청이 붉은색 단청이죠. 그렇죠. 네 단청이 돼 있던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건물의 명칭을 보면은 이 정조대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일단 그 중심 정각 이름이 봉수당이에요. 봉수당. 네, 장수를 받든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 해경궁 홍씨잖아요. 네네. 그 어머님을 아버지 릉을 방문할 때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와서 자주 행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심 정각에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건물 이름을 봉수당으로 지었던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장락당이라 해가지고 역시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를 기원하고 뭐 즐겁게 여생을 보내라 이런 건물 이름도 짓고 그리고 자기가 이 수원 화성을 어떤 의도로 지었는지 여기서 좀 저는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오. 첫 번째로 이제 노래당이라고 하는 건물의 명칭인데 노래당이요? 네 이게 뜻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늙은 것을 운명에 맡기고 편안히 살면 그것이 고향이다라는 고사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 약간 장자 노자의 그런 도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 설에 의하면은 이 정조대왕이 이 수원 화성을 만든 의도가 나중에 자기 아들인 그 순조가 성인이 되면은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이 되어가지고 수원에서 거처할 것이다. 이런 의도로 아마 이 성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 많죠. 그리고 또 이 여기도 후원 공간이 있어요. 그쵸, 조그맣게 네, 네. 후원 공간이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미로 한정이에요. 아, 그 이름이 미로한정이었군요. 네. 어떤 뜻입니까?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어야 진정한 한가로움이다. 미로한정. 네, 늙기 전에 네, 한가로움을 얻어야. 진정한 한가로움이다. 이런 시를 따와서 그 명칭을 지었다고 해요. 역시 조선 사대부들이나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풍류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이야. 뭘 하나를 봐도 운치와 풍류가 없으면 약간 어엿한 어른 대접을 안 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고대 문명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네. 중세 문명이죠. 대화를 시로도 하잖아요. 무슨 대화를 시로 하냐고. 진짜 그런 게 이제 배운 사람 티를 내는 거라면 그런 배운 사람 티는 좀 내보고 싶어요. 그게 단순한 학식만 지식만 쌓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쓴다는 거 뭐 타고난 재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작가님.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노동입니다. 노동. 단순 반복 노동, 네. 단순 노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계속해서 끈질기게 쓰면서 예.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불구하고 꾸역꾸역 생각을 하고 자료를 또 보고 놓친 건 없나 또 보고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 나오는 게 글이지 않습니까? 계속 다듬고 이게 정말 이 글은 뭐랄까 운동하고 비슷하다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쉬면은 바로 멈춥니다. 운동은 퇴화예요. 계속 꾸준히 해야지 늘고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쓰면서 자기 실력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조선 세대부들의 시서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수원 화성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 우리가 이제 수원 화성을 그 정조가 쌓았을 때 혹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원 화성에 이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든 거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천도까지는 무리였다. 근데 제2수도나 행정수도나 그런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수부 도시 그 나라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 수도의 중심지로서는 알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이 성벽의 길이를 보자면은 그 수도인 한양도성의 길이가 18.6km예요. 그러니까요. 수원 화성의 총 길이가 5.5km잖아요. 그러면은 이 면적을 따지면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한양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정조의 천도설에 약간 동의하는 쪽 입장이긴 한데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건 한양의 기능, 한양의 인구와 한양의 모든 양반과 양인을까지 몽땅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궁도 거기 두는데 왕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행정만 이전하는 듯한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짜 행정수도 이전 느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건 꿈꾸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화성 정도 규모의 성을 축조할 이유가 없거든요. 조선시대 후반에 물산력이 높아졌다고 할지언정 조선은 여전히 그 정도까지를 국고로 충당할 만큼의 여력이 큰 나라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아무래도 조선은 수운 교통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물산물이라든가 각종의 세금들을 그러니까요. 뭐 강이나 바닷길을 통해서 이게 들어와야 하는데 수원천으로는 양곡을 못 날라요. 수원천으로는 종이배 정도만 띄울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바다로 가는 길이 은근 멀기도 하죠. 그렇죠. 네. 사실 수원은 내륙도시라고 봐야죠. 그런데 예전에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수원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다고 해요. 화성 당강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부터 더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진짜요? 내륙까지 오. 상당한 내륙까지 바닷길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까지 들어온 오산까지 들어왔대요. 지금에. 진짜요? 네. 화성 대부분이 간척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야, 그 간척은 조선시대도 진짜 꾸준하게 했군요. 고려시대 때부터 간척이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 얘기도 충격이었어요. 작가님한테 처음 들었던 그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고려시대부터였고 그 시작이 강화도였다니 세상에. 네. 성모도가 간척지였다니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만이산이 강화도 본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상에. 화성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작가님께서 골라주신 것 중에 해우제. 네. 해우소 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근심을 털어버린다. 덜어낸다 그래서 해우소인데 여기는 해우제예요. 그러면 해우소보다 규모가 훨씬 큰 건가요? 제가 건물 제자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화장실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아니고. 네, 지금은 박물관을 쓰이고 있고요. 네. 원래 이곳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심재적 전 수원시장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의 자택을 이제 새롭게 화장실 박물관을 이렇게 막 만든 게 해우제입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말씀하시는데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제가 10년 전 돌아가신 분이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근데 여행 다닐 때 어떤 게 전 개인적으로 제일 불편하세요? 저요? 네. 예의 없는 사람들. 작가님 물론 화장실을 말씀하셨을 화장실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일상이나 여행 때나 예의 없는 사람이 제일 불편합니다. 저는 화장실이 정말 네.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이제 해외 여행지가 중국이에요. 아이코. 중국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는 뭐 그래도 화장실이 제법 잘 돼 있는데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이 화장실 문화가 정말 빈약합니다. 아직도 농촌에 가면 개방형 화장실 있죠. 네,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가 없고 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네. 뭐 일을 본다던가. 네, 저는 정말 그게 불편하고 네. 좀 트라우마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문화 차이인 게 네, 작가님 그거 아시죠? 로마 시대 화장실 맞아요, 공중 화장실. 네. 예, 칸막이 없이 서로 이렇게 앉는 좌변기 형식인데 이게 개인 의자가 아니라 일렬로 쭉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오는 동시에 몇십 명까지 앉을 수 있는 일종의 긴 벤치 같은 형태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그 안에 다들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 일을 봤다는. 네. 근데 그때는 그 로마 시대 때는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화였지 그런데 않습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네. 그런 다른 문화 먹는 것까지는 어떻게 적응하겠는데 화장실 문화는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적응하기 힘든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문화로 살아온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만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네네, 맞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뭐
다른 이유로 경제적 여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폄하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죠. 네, 불편합니다. 예. 인간의 기본 욕구는 배설인데 그런데 이제 그 배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왕이면 환경이 깨끗하고 뭐 그렇죠. 깔끔하면 좋잖아요. 예, 일단은 뭐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죠. 어떤 경우에라도. 사실 그 심리적 시장이 그 수험 사람들이 되게 자부심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네 있는 공중 화장실이 전국 어디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이 좋다. 아, 수원이요? 네, 수원이 화장실의 도시거든요, 사실. 화장실의 도시요? 네네.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해가지고 네. 그 수원시 곳곳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화장실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 그래서 뭐 이 심대적 시장이 재직했을 때 그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을 가진 도시로 수원을 만들 것을 선언했고요. 네네. 전국 최초로 화장실 전담 부서를 개설했습니다. 수원시에. 야, 해안이 있었던 분이셨구나. 네, 근데 정말 그런 게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화장실들이 대폭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일종의 우리가 깨끗한 화장실, 지금은 뭐 대한민국 화장실 하면 특히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 하면 전 세계에도 칭송을 받고 있는, 네네. 아니 세상에 화장실에 공짜 휴지가 있다고? 이런 거, 예, 사실 한국을 벗어나면 이거 되게 당생하기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화장실 유료로 이용하는 것도 흔치 않죠. 그러니까요. 무료로 사실 이용할 때. 한국과 예.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화장실에 공짜 휴지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심지어 유료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해우제까지 이어지는 걸까?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정리는 해줘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시장을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이제 사랑이 화장실 짓기 운동을 하고 급기야 이제 세계 화장실 협회를 설립하기 세상에. 이르렀습니다. 야, 포부가 크신 분이었구나. 네, 이 수원에 있는 화장실마다 이제 매우 깨끗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자랑했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화장실 세계 대회에서 수원시가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잠깐만요. 그런 대회가 있습니까? 네, 그런 데가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심대적 시장한테 붙은 별명이 미스터 톨렛 아. 이렇게 붙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그 집에다가 집을 아예 없애고 거기다 이제 화장실 문화 공원을 조성이 멋있다. 네. 이분 덕후시네요. 그러니까 화장실 정말 덕후. 찐덕후네. 네. 근데 이분이 태어난 것도 외할머니 뒷간에서 태어나서 개똥이나 남형이 있었다고. 세상에. 네. 그래서 야,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세상은 이렇게 덕후가 정말 한 가지 선한 일에, 한 가지 좋은 일에 꽂힌 덕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 정말 멋진 분이네요. 수원 시민 여러분은 고 심 시장님에 대한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작가님, 네. 우리가 수원 얘기를 1시간 만에 끝낼 리가 없죠. 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네,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